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지인 파주농가 두 곳에서 오늘 다시 발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정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익을 우선으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또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자사의 수입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한 달여 만에 임금 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노조는 투쟁 수위를 더 높일 방침이라 사측과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나흘째인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2건 더 들어왔습니다. 확진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성면과 파평면 소재 두 곳 농장에서 3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검역관들을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은 모두 연천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있는 관련 예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지난 17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곳으로 방역막이 새로 뚫린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홍 기자, 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보내 사람, 가축, 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앞서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농장에 있는 돼지 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중점관리 지역인 면천과 파주 등 6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외부 반출이 금지되며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오는 24일까지 돼지 반출이 제한됩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WTO 내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포기하는 데에 있어 오늘 논의가 좀 있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내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교적 발전한 국가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됩니다. 정 기자,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건 이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 다음 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5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하고 쌀 관세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현재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13%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존심 대결 양상이 전면전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K TV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번엔 디스플레이 기술 QLED에 대한 이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 과장 표시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요. 네,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에서 이 QLED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건데요. 이 QLED라는 용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TV에 퀀텀 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자체 발광하지 않고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LG전자는 삼성의 허위 과장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QLED TV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거절 통보했습니다. 특허청은 QLED의 기준을 양자점 크기가 10나노미터 이하여야 하고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소모적 논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은 13년째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삼성과 LG의 이 TV 기술을 둘러싼 경쟁 점차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앞서 두 업체는 초고해상도 8K TV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LG전자가 먼저 삼성전자의 8K QLED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화질 선명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3년간 미국의 100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K그룹의 최근 3년간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미국 사업의 확대를 예고하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 추구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미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대안을 미국에서 찾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최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밝히면서도 더욱 다양한 대안을 찾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또 최근 대외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회장을 하며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라며 30년은 갈 것으로 보여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최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기화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한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잘 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올해 발주된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 27척 중 24척을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해외에 의존해왔던 LNG 선박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선으로 꼽히는 LNG 운반선은 가스가 기화되는 것을 막는 저장 창고, 이른바 화물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품 설계 기술에 대해서 우리 조선사들은 그동안 프랑스 회사에 의존해왔습니다. LNG 선박을 수주할 때마다 프랑스로 로열티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현재 LNG 선박의 화물창은 프랑스에 있는 GTT라는 기업이 기술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이 LNG 선박 한 척을 건조를 하면 그 척당 약 1,000만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로열티를. 그런데 최근 LNG선의 핵심 시설인 화물창이 국산화돼서 다른 나라로부터 잇따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LNG 화물창이 이번에 프랑스 성급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 글로벌 5대 성급으로부터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영국 성급으로부터 화물창 설계 승인을 받고 내년까지 실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산 화물창을 적용하면 조선소 수익성은 늘리고 건조 기간은 줄일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우리 조선사들은 전 세계 LNG 선박의 70%를 수주했고 올해의 수주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핵심 설계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조선업 부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를 놓고 통계청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2년 전인 2017년 9월 고점을 기록한 뒤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판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경기 고점이 언제였느냐를 놓고 관심이 상당히 그동안 높았었는데 일단 통계청은 2년 전인 2017년 9월이 경기 고점이라고 판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2017년 9월 우리 경제가 고점을 찍은 뒤 조정 국면을 맞았고 2018년부터 국내 경기가 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2017년 4분기 이후에 수출과 생산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18년 중후반에 대외 환경이 특히 반도체 글로벌 업황이 부진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등 세계 경제 불안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장 기자, 경기는 보통 저점에서 상승하다가 고점을 찍은 뒤 하강하는 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2017년 9월 이후 꽤 오랫동안 침체기를 이어가는 것 싶어요. 네, 고점 판단 시기부터 따져보면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이후로 2017년 9월까지 54개월 동안 꾸준히 확장기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경기 위축, 즉 수축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대 최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수축이 가장 길었던 시기는 IMF 외환위기가 포함된 1996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로 29개월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년 2월까지 경기가 반등하지 않으면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장 기자, 2017년 9월 이후 우리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 정책 또 한해의 통화 정책은 엇박자였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실제 경기 수축기의 정부 정책을 보면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2번 올렸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통화당국이 경기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분명 경기 흐름과는 어긋나는 정책과 통화 결정인 게 사후에 확인된 것은 맞지만 이미 시행된 정책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건수는 407건, 회수금액은 685억 2,200만 원으로 전체 회수 대상의 6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닉재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음성화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홍보도 부족해 센터를 통한 제보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김정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산 대폭 증액과 재고 인지도 제고, 신고 방법 안내, 부실 관련자 명단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오는 2022년부터 논의하는 것에 대해 연금 수급 연령과 청년 고용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살 늘어나 정년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고 현재 청년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6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9월호에서 우리 경제가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외에도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 GM의 자사 불매운동. 2002년 회사 설립 후 사상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나섰던 한국 GM 노조가 오늘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업황 악화로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의 투쟁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한국GM 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간 이유 뭡니까? 네, 노사가 한 달여 만에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재개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한국GM 노조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분 파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그리고 인천 부평 2공장에 대한 이 발전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파업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노조가 미국 GM에서 수입하고 있는 쉐보레 차량을 이 소비자들이 살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트레버스와 콜로라도가 대상인데요. 노조는 이들 수입 차량의 국내 판매가 한국 GM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대신 국내 생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후속 물량에 지금 현재 2022년 이후에 후속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국내 공장 생산하는 게 맞겠다. 그 차원에서 이 불매 운동을 기획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내년과 2022년에 2개 모델 생산을 국내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측은 그전까지 수입 차종을 확대해 놓는 게 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 노조의 계획에는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이 자동차 업황이 나빠서 지금 인력 구조조정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이 대내외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와 경영난이 계속되자 쌍용차는 오늘 직원들의 순환휴직과 복지 중단, 그리고 축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임단협 때문에 1년간 노조가 파업을 반복했던 르노 삼성차 역시 사측이 생산량 감축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GM도 일전에 계속 파업을 하면 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GM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구조조정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노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측으로부터 2022년 이후에 대한 생산 물량 확보를 보장받지 않으면 결국 어차피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파업을 해서라도 이번 임단협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사 갈등이 다시 한번 장기전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본물 터진 밀어내기 분양.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 말까지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기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등 과열 조짐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최근 분양 시장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삼성동에 이제 지어질 한 재건축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문을 열었는데요. 이 후분양을 추진했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선분양으로 돌아선 첫 단지입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기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한 200여 명이 저렇게 몰려 있고요. 이 모든 평형의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어 대출이 안 됐지만 이 주변 아파트보다 수억 원 정도 싸고 또 상한제가 실시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란 걱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자꾸 정부에서 자꾸 분양가 상한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은 이제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소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고. 일평균 300에서 500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시행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향후 분양 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한 일반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다른 분양 단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최고 203대 1의 경쟁률 등 못해도 40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시장에 최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양상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이 재건축, 재개발 예정 분양 물량만 5,3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엔 1,000가구에 불과했으니까 5배나 늘어난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서초구에 있는 그 반포 우성 아파트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돌아서면서 조만간에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원래 내년 분양 예정이었던 그 강동의 둔촌주공 아파트가 역시 상한제를 피해서 지금 올해 안에 분양을 하려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만 5,000가구나 됩니다. 예. 올해 안으로 분양을 앞당기게 되면 이 둔촌주공까지 합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서울에서 10,000가구의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좀 어떻게 분석됩니까? 뭐 상한제를 시행할 거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확연히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안 되니까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거다 그런 우려가 나왔고 실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신축 아파트에 몰렸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한 입주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간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 보면 뭐 0%대로 아직은 낮은 편이고 최근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은성수, 윤석헌 첫 회동. 새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기관이 여러 금융 현안들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터라 두 수장의 만남에 세간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단 어제 회동만 놓고 보면 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져나갈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부 손성구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일단 어제 회동 분위기를 좀 짚어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기애애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미리 나와서 은성수 위원장을 맞이했고요. 행사는 현장 간담회 그리고 이어진 단독 회동 그리고 취재진들 앞에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요. 서로 의견에 또 동의를 하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바로 토스 이승건 대표가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와 관련해서 이 금융감독원을 비판한 것이었는데요. 금융산업 규제 차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인데 두 수장이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업에 충분한 돈을 달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좀 역할을 해달라 그러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은 은행이 건전하게 가라고 하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본 역할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하나만 제가 첨가하면 공대생하고 상대생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가 잘 안 됐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도 조금 그런 거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견상 화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네. 같은데 실제로 좀 구체적인 논의는 어떤 게 이루어졌나요? 일단 눈에 띄는 논의사항을 보자면 양 기관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2인 회의를 매월 갖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할 부기관장급 회의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 DLS 사태나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 등 주요 금융 현안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기관이 주요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의견 충돌을 좀 상당히 보였었고 수장들 간에도 감정 대립을 보였었던 게 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었잖아요. 네. 두 사람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앙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아와서 면담을 한 게요.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예. 전임 위원장 시절을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 사태라든지 특별사법경찰 출범, 키코 제조사 등 주요 사안들을 두고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은 위원장의 방문은 관계 회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은 위원장과 또 윤 원장이 이번 회동에서 여러 차례 소통을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두 수장은 자주 만나면서 앞으로 현안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DLS 사태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이 양 기관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지난해 11월 2.8%로 전망한 이후 지난 3월엔 2.6%, 5월에는 2.4%로 연속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하강 추세가 그만큼 뚜렷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는지, 이 경기 정점이 또 언제였는지에도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 갖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엔 우리나라가 잘 나갔었는데, 과거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행복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의 주역이자 경제를 이끌었던 세대들이 하는 흔히 얘기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푸념입니다. 사실 한 개인도 상황이 어렵고 어두워지면 과거의 영광을 찾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홍 교수님, 평가를 좀 먼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8%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였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0년에 한 6 좀 내려갔다가 한 6%까지 잠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2%에 그야말로 그 OECD 전체 평균 3%대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존 이 5, 60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아주 큰일이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만 만큼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래서 그 OECD에서 직접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그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80년도에 마이너스 2.7% 정도, 마이너스 1.7%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IMF 위기 때 98년도에 마이너스 6.5%까지 이제 뚝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때가 제일 많이 마이너스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홍 교수님도 얘기했죠. 2010년도에 6.5%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너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 됐고 그 이후에는 2.8, 3.3에서 조금씩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가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아직 개발도상 국가인 상태에서 거의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제 물론 추억은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좋았는데 하지만은 지금 관점에서 현재 경제 수준에서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GNI도 3만 달러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저희가 7등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을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거와는 분명 다른 흔적만 남은 영광일지라도 또 과거와도 다른 모습의 또 현재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960년대 또 70년대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거의 매년 10%를 넘는 고도 성장을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쳤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몇 번의 시련은 있었습니다만 홍 교수님 그래도 네.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일단 성공하지 않았습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단기간에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을 시킨 나라입니다. 이 모든 산업을 전부 다 이 국제 경쟁에 우위에 쓸 만큼 이런 걸 하지는 않았고 중화학 등 특별한 그런 산업들을 집중해서 세계에 내놓고도 경쟁할 수 있는 뭐 규모 경제를 갖고 오는 등 여러 가지 해서 외형을 키워서 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그리고 국가 경제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봐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그 큰 이런 중요한 산업 중심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몇 개만도 흔들려면은 아주 이 우리 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우리 이 큰 규모의 그 대기업 중심의 산업 또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산업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과거에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그 나쁘지는 않았고 이런 것이 이제 국제 경쟁과 함께 또 국외의 여러 환경과 함께 지금 여러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요 국제 경제기관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송 교수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OECD가 발표하는 보고서들만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를 좀 제법 나쁘지 않게 내렸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지금 2.4%, 1.1%로 낮춰서 조정하고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경제 상황에서 실제로 OECD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무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뭔가 걸림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위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WTO 체제 하에서 무역은 적어도 아주 부드럽게 그 유연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가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 상황은 이러한 평가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력 산업들이 저물어가면서 성장 둔화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젠 경제 기력이 쇠하고 있다. 냉정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물론 뭐 이 환경은 대외 환경, 대전개를 봐야 되는데 요번에 OECD 국가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게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잡은 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미국하고 중국 전부 그런데 보면 한 0.3%포인트 정도를 낮춰 보이고 내년도도 이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2.4에서 2.1%로 이렇게 내렸지만 다른 데 전체적인 대외 환경은 거의 비슷한 환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와중에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대내가 어떤 환경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특정 뭐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고 또 한편 이 세금도 잘 걷었죠. 이런 상황이 2017, 8년도에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러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 정권도 바뀐 시기도 뭐 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내의 어떤 그 코스트를 또 많이 부여했다는 것이죠. 노동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만큼의 속도를 못 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대내 환경의 여러 문제점, 뭐 최저임금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동 시장 등 모든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게는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그런 환경도 없지 않아 많았다. 따라서 우리가 대내 환경이 더욱더 오히려 대외보다 저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돌파구가 바로바로 신속하지 못한 면에서 국제 경쟁을 이룬 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응 방안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냉정한 내부적인 위기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OECD는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 교수님, 그런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성장 전망에서도 하향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나라 밖 상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1.0% 이상을 깎은 나라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2020년 19년뿐만이 아니라 2020년 성장률에 있어서도 뭐 0.9%까지 마이너스 3.9%까지 깎은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가 이제 홍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마이너스 0.3%니까 그렇게 심하게 깎은 건 아니다. 뭐 이거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일본은 0.3%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0.3%를 오히려 올려서 1.0%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2020년은 0.6% 성장률로 그냥 그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툭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1% 성장률에서 0.4%가 만약에 내려가는 걸로 예측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OECD에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현재 상황을 조금 이렇게 뭔가 포장하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왜 OECD에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높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월 달이나 5월 달에 예측했던 거 조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지금 일본이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일본이 갑자기 0.3%를 올려준 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8월 달이나 7월 달에 일본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요인을 가지고 0.3%씩이나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나라가 이제 높인 나라가 터키가 높였습니다. 터키는 이제 마이너스 한 2.6%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했는데 그 마이너스 성장이 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이제 덜 발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터키는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두 나라만 지금 예외적으로 됐는데 일본이 아주 저는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왜 이렇게 OECD에서 갑자기 예외적으로 했을까? 물론 일본은 무역에 의존하는 GDP 대비해서 의존하는 것이 적고 국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국채도 이제 일본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유효 소비가 확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너스가 많이 지급돼가지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방 리스크,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송 교수님께서 일본과 터키의 경우는 좀 예외로 치더라고요. 우리 경제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이 하강 압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홍 교수님, 사실 이 국내 경제 전망 기관에 따르면 올해 2%대 우리 성장 달성 어렵다는 전망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여러 대외 환경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규모가 크고 특히 우리는 한일 간에 직접적 관계 있고 또 미중 간에 있어서도 제일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무지하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피해가 우리가 상당히 일본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볼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환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예전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재화에 우리가 일반 시장 경제와의 다른 모습을 또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였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봤을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가 경쟁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의외로 선진국보다 더 센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만이 위한 게 아니라 국제 강화서 싸워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두 손을 딱 보고 성장 동력을 이렇게 밑받침해줘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것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게 이제 부족해서 함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비 심리 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가는데 어렵다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고 또 환경의 또 정치적 환경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상당히 풀리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송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 성적표 2% 만약 이를 밑돌 경우 이게 갖는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정책을 취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현재 저희가 재정 확대 정책도 이제 그 폴 크루만 교수가 와서 얘기했고 심지어 뭐 제로 금리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 한은에서도 좀 금리를 낮출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미국이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췄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러면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국내는 괜찮은데도 외부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이 수출에 불리하게 되고 미국의 이제 농촌의 농장들이 좀 파산하는 경우가 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예방적으로 사실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췄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역전 상태라서 뭐 조금 이것이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재고를 위해서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저는 예비적으로라도 지금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춰서 이 통화 정책과 같이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지만 그나마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해도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물론 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완화적인 어커머데이티브한 팔러시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추경 예산이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있어줘야지 이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장 재정 정책에 이 통화 정책이 좀 덧붙여져야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정부는 지금 재정을 대폭 풀려는 정책을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경기 둔화를 막는 좀 안전핀 역할을 할까요? 일부는 그렇게 이제 재정 정책을 하면은 지출을 확대하면 뭐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만 저는 그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경우 케이스는 없습니다.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번에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9.3%를 예산을 더 늘려잡아서 500대 이제 조를 넘어졌습니다. 513조가 됐는데 거기에 경제 살리기 위해서 R&D 투자라든지 산업 투자라든지 SOC가 다 합해 한 25조 정도뿐이 안 되고 오히려 복지가 그보다 2배가 더 많은 그 증가율이나 규모나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가만히 앉아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도적인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한 몇 년 후에 지금 우리가 65세가 한 10여 %인데 그 2025년 에도 20% 넘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재정 지출이 많아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살리게 하는 건 아주 제약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는 좀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안 되고 오히려 정부가 법인세를 늘린다든지 이래서 민간이 선수가 떼어서 그 사람들의 민간이 아무래도 이 정부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런 그 경제 살리게 하는데 이런 정책으로 오히려 가서 이 경제를 살리는데 희망을 주고 또 투자자들이나 또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 투자 욕구를 갖게 하는 이러한 방향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지금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 7월에 요번에 그 정부가 그저께 발표한 걸 보면은 7월에 이미 재정의 74%를 지출했습니다. 7월 말까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6개월, 7개월 썼는데 74%도 상당히 많이 그 재정지를 끌어와서 쓴 거예요. 그리고 추경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도 쓰고 그래서 그러한 재정 때문에 경제가 그럼 좀 좋아지고 있냐? 그래서 이런 것은 한계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요새 최근에 세금이 잘 거쳐서요. 몇 년간에 그거 다 썼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전 재정 정책은 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측면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는 의문이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침 기재부에서 오늘 최근 경제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린북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책자인데 전망은 역시 어두웠습니다. 요점을 좀 짚어보면 6개월째 우리나라가 부진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송 교수님, 네. 오늘 그린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기 6개월이니까 2, 4분기가 되겠죠. 두 개의 4분기가 연속으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뭐 침체에 들어간다. 세 개의 4분기가 이제 가라앉으면 그렇게 되고 지금 독일이 이제 그 제조업의 하락이나 자동차 산업의 하락 때문에 조금 그런 기술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 아니라 조금씩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약간 그런 걸 보이는데 바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크루그만 교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아까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반짝 그 성장률이 좋아지고 이런 호전하는 쪽으로 갔는가 하면 일본은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어느 쪽으로 쓰는가 하면 일본은 GDP에 대해서 벌써 240%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일본 은행이 뱅크 오브 재팬이 거의 98%의 국채를 오히려 사줘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고 여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수입해서 그 사람들을 6개월간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기술 교육을 시키는 거에 정부 재정 확대 정책을 굉장히 지금 스트롱하게 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일본은행에서는 제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2%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든 민간인들에게 어떤 정도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지금 일본 경제가 그나마 이렇게 버팅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확대 정책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거를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찔끔 썼다가 다시 재정이 혹시 불안해질까 봐 우리는 48% 정도밖에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썼다가 다시 줄이고 썼다가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가 진짜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에 했을 때는 국가 부채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경우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들과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는 밀어붙이겠다 하는 거를 오히려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이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단과 더불어서 평가까지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 교수님께는 끝으로 앞으로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앞서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재정 정책이 뭐 효과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문제점과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정책이 좀 반영이 돼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에 있어서는 재정 확대 전략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금을 줄여줘서 그 재정을 이미 200%대 100%대 선진국 몇 나라들은 이미 20년, 10년 전부터 그렇게 높게 유지됐던 거고요. 이 낮게 유지한 나라는 OECD 국가 2개 국가인데 대표적인 독일만 내려가고 이 계속해서 그 부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협대는 없고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는 민간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사를 문을 열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이제 규제가 꽉 와 있는 겁니다. 신산업, 뭐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열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입구부터 막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파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좀 딴보다 한 발이 앞서서 간 나라였고 또 그런 걸 파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줘서 급격히 성장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그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뭐 양극화 훼손이 뭐 여러 가지 이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강조돼서 기업이 그야말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곤란하다. 기업의 대표들이 요새 이구동성으로 거기 협회 등도 이러면 안 된다. 기업을 좀 살려라. 예. 뛰게 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서는 우리나라가 이 근년에 앞으로 발전하는데 이 희망적이지 못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주고 밑받침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걸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끝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퓨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